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고 목이 메었다. 얼굴빛, 손발. 자, 이렇게 가는 건 뭡니까, 이거? 이거 외양묘사예요. 근데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안 썼으면 어떻게 썼을까요? 너 이제 곧 죽는다. 지금 당장 나와라. 저 이제 물에 빠지나요? 얘가 두려웠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독자들이 제 기분이 지금 어떨까, 제 심정이 어떨까를 독자들이 추측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독자들의 추측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심리의 간접 제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냥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그 심리를 써주죠.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이렇게 써주는 것은 우리가 서술자가 썼기 때문에 심리 묘사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심리를 써준다는 뜻입니다. 뭐 심장이 빨갛다 묘사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대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대화와 묘사 이런 것들 여기서 특히 이제 대화는 서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술이죠. 요것도 서술입니다. 이렇게 서술해 버리면 독자들이 상상할 필요가 없이 해당 사람의 심리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직접 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수능까지 갔을 때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입니다.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한 인물의 전형성을 밝힌다라는 뜻이에요. 참 걔 캐릭터가 있더라. 걔 정말 캐릭터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일반화시키고 대표성으로 설명하려는 건데 대표성으로 설명하는 거, 집단 대표성으로 설명할 건데 요거를 갖다가 고치면 여기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똑같이 가봤을 때 그녀는 심청이는 참 효심이 강한 딸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평가를 한 거예요. 평가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은 서술자의 평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서술자의 개입으로 보진 않는다. 이거 서술 개입하고 달라. 요거를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의 직접 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오면은 뭐 하자는 거냐면 서술자가 평가를 하느냐 여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심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심리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대한 방식의 문제인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묘사와 지금 대화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서 봅시다. 자, 심청이 효심이 강한 딸이었다. 요거를 간접 제시로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그녀는 손발이 떨리고 그 다음에 목이 메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손발이 떨리고 목이 메었다. 이런 것들은 또 역시 묘사를 썼죠. 외양묘사를 떴어요. 이렇게 해서 이 평가를 하기 위한 재료만 제시한 것뿐이지 실제로 평가를 이렇게 효심이 강한 딸 해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간접 제시라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 문장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문장이 이 문장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심리 외양을 묘사한 것은 다른 말하면 심리를 간접 제시한 것이 되는데 심리를 간접 제시하는 것이 인물평가 제시 방법에 간접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딱 갖고 올 거예요. 두려웠다. 조금 고치면 그녀는 두려웠으나 아버지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썼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심리를 직접 제시한 문장이 들어갔거든요. 간접 제시입니다.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를 해도 간접 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나 요 외양이나 모두 대화나 모두 다 뭡니까? 평가란 건 아니죠. 평가란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소수로 줄 테니까 이 사람 심리 상태, 이 사람의 외양, 묘사, 대화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아 걔는 되게 결국 효심이 강한 딸이구나 라고 평가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건 심리를 제시해도 다 간접적 재료에 불과하다. 어떤 자료를 제시한 것뿐이고 결국 독자가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묶여서 일로 올려보내면 다 간접으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가의 직접 제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장이 나와줄 때만 직접 제시가 된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한 방에 잘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수능 수업 들어오면 되게 자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지만
내신 수업에서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하고 다음번에 또 적용했으면 좋겠어. 이 직관율 항상 잘 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온 김에 그 다음 문단에다가 그럼 이것도 좀 많이 헷갈린다. 요 개념이 좀 많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설자에 개비되는 문장의 형한편을 쳐줬기 때문에 총 8개인가를 암기하시면 그것만 낼 겁니다. 자꾸 이제 스스로 이게 판단할 능력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 범위 내에서 이거 설자에 개비다 이거. 그러면 이거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접근하면 이번 시험에 예를 들어서 또 보기 박스가 하나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흥부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흥부전과 심청전의 비교 대조하는 문제를 출제했는데 여기도 조금 설자의 개입이라고 의심스러운 문장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설자의 개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 두 작품의 공통점은 모두 다 설자의 개입을 쓰고 있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조금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서술자가 이 글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 자신의 존재를, 서술자의 존재를 드러낸다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한 정의일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거꾸로 얘기하면 서술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스토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디오 같은 거를 듣다가 누가 있었던 어떤 경험들을 갖다가 이제 보낸 편지를 읽어줄 때 이거 편지 읽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둘이 싸웠는데 며칠 또 안 만나고 연락하고 막 그랬다. 그 주인공들, 인물들의 어떤 그 사건에 집중하느라고 누가 나한테 이거 지금 읽어주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라디오 MC가 이걸 읽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 안 하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라디오 MC가 너무 감명받았는지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 말고 나도 이런 적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헤어질 거예요? 아니면 다시 만날 거예요? 연락할 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뭘 물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또 누구지가 되는 거야. 넌 누구니?가 돼서 그 누군가가 자기 말투로 독자들을 환기시키는 일이 발생하면 이 극적 몰입감이 확 깨져버립니다. 몰입감이 깨지고 스토리에 막 집중하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고 지랄이야? 하는 식으로 서술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죠. 근데 어떤 경우에 보통 이제 서술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까지 독자들한테 얘기를 건네냐면 독자들의 어떤 이해가 좀 안 되니? 이해하겠어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간접지시만 뿌렸더니 얘들이 지금 심청이를 안 좋게 볼 것 같아. 좀 오해할 수도 있겠어. 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독자들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말 그대로 정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쁜 년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좋은 년이야. 이게 정리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서술자가 독자를 못 믿고 독자들한테 내가 나서서까지 야 그러지 않겠니? 하다 보니 이걸 구하려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꾸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물음표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문용 종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심청이 대단하지 않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예문은 어찌 뭐뭐라 하지 않겠는가? 아예 그냥 수능 때 정말 실력 안 되는 5등급 애들한테는 이거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그냥 어찌 뭐뭐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문형을 써가지고 서리법을 쓰게 되면 독자들한테 지금 뭔가 공감을 유도하거나 동의를 유도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100% 서술자 개입니다. 이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봉산탈출 같은 연극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놈 봐라. 이놈 이거 하는 거동 좀 봐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령을 하거든요. 거동 좀 봐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지 지금 연극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거동을 보라는 거예요. 거동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행동. 지금 저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저 행동 좀 봐봐 저거. 이렇게 시킨단 말입니다. 이건 평가도 아니고 서리법도 아닌데 분명히 거동을 보라는 존재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까지 싹 다 뭐라고 말했냐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하면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자꾸 여기다가 평가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가까지. 그럼 다시 말 고치면 직접 제시죠. 자 그러면 이걸 구분해 볼게요. 이 두 예문에서 요건 평가한 겁니까? 어찌 대단한 효녀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버리면 대단한 효녀라고 해. 대단한 효녀라고 해. 라고 해서 요거는 서술자의 개입 흔적과 더불어 평가까지 이어지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정확한 개념으로 뭐라고 설명되냐면 이거를 편집자의 논평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예문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요 예문은 서술자의 개입도 이루어졌지만 편집자의 논평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예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 졸고 있는 모습 좀 봐라 저거. 이게 어쩌라는 겁니까? 이건 지금 평가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만 건네고 말 건네는 양상만 보이면서 말 건네는 양상 보니까 꼭 서리법만 되는 것이 아니 똑바로 안 앉죠? 명령을 한다거나 야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청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의문도 마찬가지죠. 말을 건네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서술자에 개입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건 또 다시 말하면 편집자의 논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능에서 얘기하는 편집자의 논평 개념과 서술자의 개입의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뭐 아무도 평가원도 뭐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정리를 딱 해주지 않고 나같이 맨날 평가 문제를 풀어봐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아 이럴 때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학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편집자의 논평과 서술자의 개입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범주가 더 적고 이게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그 서술자의 개입은 다 뭐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편집자의 논평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찾아봐야 될 것은 평가에 관련된 것도 편집자의 논평이자 서술자의 개입이지만 그냥 평가가 없는 것들도 그냥 서술자의 개입이자 편집자의 논평으로 설명하는 것이 내신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관점을 잡고 다른 소설에서도 그런 거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